진짜 무서운 비밀은 들키기 전이 아니라 들킨 다음에 시작됩니다. 고성희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그냥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인생이 같이 휘말려 버리거든요. 33회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지은호와 박영나 그리고 한우진이 같이 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33회 예상 스토리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32회 끝에서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분명하게 말했었죠. 자신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오빠를 살리기 위한 간이식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걸 알게 됐다면서 다시는 간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하고 나온 뒤에도 지은호 마음이 바로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선택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해야 했어요. 그래도 지은호 안에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최소한 예전처럼 흔들리면서 죄책감에 잡아먹히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도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한우진의 이름이 계속 떠올랐고 우진이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형이 사실 입양된 거였다. 생모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형도 나도 모두 고성희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였다. 그런 얘기를 하던 우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진은 아직 병원에서 간이식 대기 중이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지은호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다시 간을 주겠다고 말하면 이 왜곡된 관계는 평생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결국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거나 정순이 품에 가서 조용히 울고 말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혁 씨, 시간 되시면 좀 뵙고 싶어요. 혼자선 감당이 잘 안 돼서요. 그 한 문장을 보내는데도 한참이 걸렸는데요. 보내고 나서야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다른 일정을 미뤘습니다. 이미 31회, 32회에 걸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고 지은호가 쉽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지혁은 말보다 먼저 눈빛으로 상황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지은호의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손가락은 종이컵을 자꾸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우진이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 생모가 간 이식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고 그 뒤에 고성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진이 지금 병원에 누워 이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하나씩 말해줬어요. 지혁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죠. 은호야, 너 진짜 많이 버텼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내가 죄인처럼 느껴졌겠지. 지은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순이도 늘 안쓰러워했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몰랐고 고성희는 죄책감을 부추기는 식으로만 말했었으니까요. 지혁은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말고 사실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자. 누가 뭘 숨겼고 누가 뭘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앞으로 뭘 선택하든 후회가 적을 거야. 그렇게 해서 지은호와 이지혁의 동맹이 다시 한번 탄탄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아원뿐 아니라 입양기관, 병원, 그리고 과거의 고성희와 연결됐을지도 모를 사람들까지 같이 살펴보는 단계로 확장되는 거였죠. 한편 같은 시간 박영란은 집에서 또 다른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32회에서 이미 부모님에게 결혼 안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말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전의 정적 같은 것이었죠. 아침 식탁에서 박진석은 평소처럼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고성희는 말없이 커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빠는 왜 엄마를 그렇게까지 감싸요? 그 질문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영란은 이미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대략 듣고 있었고 최근엔 우진이 간이식 대기 중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그런데도 박진석이 고성이를 크게 나무라지 않는 모습이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박진석은 당황한 듯 기침을 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영나야, 부부 사이에는 너희가 다 모르는 사정들이 좀 있지. 그 말이 오히려 영나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영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부부니까 이해해달라는 말 뒤에 도대체 어떤 진짜 사정이 숨겨져 있을까? 그날 오후 영나는 이지환을 불러냈습니다. 웹툰 미팅을 핑계로 나왔지만 사실은 엄마와 아빠의 이상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 앉은 영나는 낮은 목소리로 그동안 느낀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성이가 영나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방식, 지은호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박진석의 묘한 침묵까지. 이지환은 차분하게 듣다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느낌 있긴 했어. 회장님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가끔 지은호 씨 얘기 나오면 되게 복잡한 표정 짓더라.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뭔가 아는 사람 얼굴이었어. 그 말은 영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엄마 편만 드는 아빠가 아니라 어쩌면 입양과 간이식 그리고 생모 문제 어딘가에 박진석도 얽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살짝 싹튼 순간이었죠. 영나는 그 생각이 떠오르고 나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지환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엄마만 따라다니지 말고 아빠도 한번 지켜보자. 뭘 숨기고 있는지 둘 다. 이때부터 박영나 라인은 단순히 엄마를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오래된 비밀을 캐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한우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만 해도 우진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어요. 자신이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라는 사실도 버거운데 형이라 믿었던 지은호가 입양된 형제였다는 것, 그리고 생모와 고성이가 자신들의 몸을 기준으로 거래하듯 계산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진 마음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었죠. 우진은 침대 옆에 놓인 메모장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입양 과정, 생모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 고성이가 그동안 해왔던 말투와 표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며 정리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말고 바깥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진은 예전에 자신에게 입양 관련 서류를 보여줬던 변호사와 병원에서 상담을 맡았던 코디네이터를 떠올렸어요. 몸은 병실에 묶여 있었지만 전화와 메신저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우진은 병실 안에서 작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입양 당시 서류를 도와줬던 변호사에게였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입양될 때 어떤 사람들이 관여했는지, 서류상으로는 누구 이름으로 진행됐는지를 물어봤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당시엔 그냥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처리한 거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대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있어요. 당신 어머니 말고 항상 같이 오던 한 분이 있었거든요. 서류는 어머니 명의로 진행됐는데 실제로 입양에 가장 적극적이던 사람은 그분이었어요. 우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성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입양과 간이식 후보자 문제까지 같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죠. 변호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주었습니다.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같았고 당시에도 이식 관련 규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듯했다는 말이었어요. 이 정보는 지은호와 이지혁에게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둘은 우진의 연락을 받고 변호사가 말한 병원 쪽 인물이 누구인지 추적해보기로 했어요. 이전에 건강검진 병원에서 MRI 기록이 없어진 사건, 고아원에서 주소가 도난된 사건까지 떠올리며 누군가 의료 시스템과 연결된 위치에서 오래전부터 정보를 빼내고 있었을 가능성을 떠올린 거죠. 이 와중에 박영나와 이지환은 또 다른 방향에서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평일 저녁 슬쩍 집 근처에서 박진석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으로서 공식 일정을 마친 박진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처음 며칠은 그냥 회사와 집 혹은 식사 자리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진석이 평소와 다른 길로 차를 돌리는 걸 본 순간 영나의 촉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상하다. 저 방향은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닌데. 두 사람은 멀찍이 따라갔고 결국 박진석이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간판에는 조용한 글씨로 재단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과거 입양, 보육, 후원 같은 키워드가 함께 적힌 공간이었어요. 그 순간 영나의 머릿속에 어떤 연결이 번쩍하고 스쳤습니다. 엄마가 고아원 출신 아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민감했던 모습, 아빠가 그럴 때마다 눈을 피하던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졌던 거죠. 박진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영나와 지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박진석과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두 사람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 사이로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 방 안에서 오가는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입양 절차를 조금 급하게 진행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식으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상대방은 한숨을 쉬며 답했고요. 회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과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요. 최근에 그분이 또 다른 이식 케이스에 개입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고성이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대화는 더 충격적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커서 다시 우리 인생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내가 그 아이를 다시 찾았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꼈어요. 영나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 다시 나타난 아이, 아내가 다시 찾은 아이. 문장들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의미는 하나뿐이었어요. 혹시 지은호 얘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는 박영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퍼즐의 여러 조각을 한 번에 맞춰주는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간이식에 집착했는지, 왜 아빠가 그 문제만 나오면 말을 아꼈는지, 왜 우진과 은호 모두를 둘러싸고 기묘한 침묵이 이어졌는지. 이 모든 게 한자리에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였죠.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영나는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여전히 손이 떨렸어요. 이지화는 그런 영나 옆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나야, 이제 확실해졌다. 이건 단순히 엄마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아빠까지 같이 얽힌 오래된 일인 것 같아. 그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이번 회차의 심리적 클라이맥스 중 하나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란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란은 부모님을 마주보고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 오늘 아빠가 어디 다녀오시는지 봤어요. 입양재단 같은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예전에 어떤 아이 입양 서류를 급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식탁 위 공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멈췄고 고성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영란은 숨을 한번 고르고 더 나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주위를 맴도는 사람 중 한 명인가요? 질문은 분명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입술을 떨며 말문이 막혔고 고성이는 먼저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상한 상상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영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상상이면 엄마가 왜 우진 오빠 간이식 문제에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 설명해봐요. 왜 지은호 씨한테 그렇게 무릎 꿇다시피 매달렸는지도요. 그리고 아빠는 왜 그런 엄마를 계속 감싸기만 했는지요. 결국 박진석은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숨겼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딸의 입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순간이었거든요. 영나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얘기다. 그 말은 이제 이 가족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3회에서는 모든 과거를 한꺼번에 다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박진석은 말을 몇 마디 꺼내다가도 결정적인 지점에서 멈칫거리며 끝까지 진실을 완전히 내놓지는 않아요. 시청자에게도 인물들에게도 더 큰 궁금증을 남겨둔 채 아슬아슬하게 경계선만 보여주는 거죠. 이와 동시에 한우진과 지은호도 또 다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진은 병실에서 변호사뿐 아니라 예전 상담 코디네이터에게도 연락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단서를 얻었어요. 당시 입양 서류에서 후원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후에도 간이식 대기 환자 정보를 자주 조회했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진은 그 이름을 확인하고 적잖이 놀랍니다. 그 이름이 박진석이 오랫동안 후원해온 재단 쪽 인물과 겹쳤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실은 곧장 지은호와 이지혁에게도 공유됩니다. 이제 그림이 더 크게 그려지고 있었어요. 입양, 후원, 간이식 후보자, 그리고 재단. 각각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의 줄에 꿰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성이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간이식을 거부하고 나간 뒤로 성희는 밤마다 잠에서 깨곤 했어요. 우진이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분노의 말들, 박영나가 집안에서 보여주는 냉랭한 눈빛, 박진석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모두 한꺼번에 밀려들어오고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밤 성희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 묵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오래전에 고아원, 입양, 보육을 담당하던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그녀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제가 한 아이 문제로 찾아갔던 적 있었죠. 그 아이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 한 통의 전화는 과거에 한번 스쳐 지나가고 끝났어야 할 인물이 다시 현재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진짜 공여자일 수도 있고 지은호와 또 다른 방식으로 얽혀 있을 사람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33회에서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끝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막 장면에서 고성이가 오래된 재단 건물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 정도만 비추고 끝나는 식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 건물 창 안쪽에서 누군가 실루엣처럼 서 있는 것 같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33화는 박영나 가족의 오래된 비밀과 한우진의 입양 생모 조작의 전모가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회차로 마무리됩니다.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인물들은 각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지은호는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했고 이지혁은 그 곁을 묵직하게 지키는 동반자로 서 있게 됩니다. 한우진은 피해자에서 벗어나 진실을 요구하는 주체로 서기 시작했고요. 박영란은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의심하면서도 결국은 이 가족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의 감정과 선택이 다음 회차에서 더 크게 폭발하겠죠. 과연 박진석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지, 고성이는 어디까지 무너질지,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그 또 다른 인물은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이어질 34화 예상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는 그 호흡 덕분에 다음 전개도 더 깊고 재밌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